자,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이제 한국의 역사 5강 세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하고 이 말이 지금 어학을 같이 공부하고 계셔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뿌리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역사를 파악하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이니까 조금 힘들고 지루하셔도 계속해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자, 한국의 역사 3강, 5강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가 후기신라도 있었고, 여러분, 후기신라, 남북국 시대로 나눴었잖아요. 발해와 그 다음에 후기신라. 근데,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후 삼국시대로 또 접어들어요. 후 삼국시대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삼국시대가, 퍼스트 삼국시대가 있고, 세컨드 삼국시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의 역사에서는 후삼국시대가 존재하는데 후삼국시대가 존재했던 시대는 892년에서 936년 정도의 시기에 해당을 합니다. 892년에서 936년이죠. 자, 견인과 궁예라는 왕이 신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삼국시대의 원래 뿌리였던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잖아요. 내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싶다. 발해라는 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죠.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의 결과 형성된 세력들이 이제 신라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켜서 국가적인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됐던 짧은 시기, 그 짧은 시기를 후삼국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후 삼국시대를 왜 중요하게 평가를 하냐 하면 나라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어떤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들이 각 나라마다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국가의 존재 의무에 대해서 국가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국가의 뿌리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후 삼국시대에 대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배우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자, 제가 아까 그 남북국 시대 얘기할 때 발해와 또 다르게 신라가 이제 이른바 그걸 통일신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 통일신라 시대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부패하죠. 왜냐하면은 김씨, 이씨, 박씨라는 그 퍼스트 네임이 다른 세 가문이 계속해서 왕을 교환하다 보니까 왕권에 대한 어떤 그 정복하려는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왕권이 제대로 수립이 못 되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흔들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기 마련이죠. 거기다가 신라는 원래 골품제라고 해서 신분제가 있었고 귀족들의 힘이 되게 컸어요. 왕족을 견제할 만큼 귀족들의 힘이 컸기 때문에 왕족이 이렇게 정통성을 갖지 못하고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귀족들이 서로 나서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카오스,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통일신라라고 불리워지는 신라 국가 말기에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9세기 말이에요. 자, 이때 사회가 이제 이렇게 혼란해지니까 지방의 귀족들이 이제 중앙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챙겨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중앙 정부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어떤 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 자립한다라는 것 안에는 옛날에 원시 국가에서는 자기 부족 안에 자기 지역 안에 스스로 자립하려면 뭘 제일 먼저 가져야 될까요? 요즘의 시대에서는 자립하려면은 뭐가 제일 필요하죠? 뭐 머니, 컬처,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원시 시대에는 그리고 이제 예전 국가에는 뭐가 가장 필요한가요? 군대가 필요해요. 군대, 군사. 그러니까 보시면 지방의 호족들, 지방의 귀족들이 중앙 정부를 못 믿어서 스스로 자립하면서 그 자립의 기반으로 군대를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
일단 칼을 갖잖아요. 힘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뭔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군인 세력 중에 견훤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제 장군이죠, 장군. 캡틴이에요. 군인 중에 아주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는 견인이라는 사람이 먼저 백제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900년에 후백제를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제도 두 개가 나온 거죠. 퍼스트 백제는 신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룰거릴 수가 없다. 나는 백제의 후손이다. 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견인이 자신의 칼을 앞세워서 군인의 군사력을 앞세워서 900년에 후백제를 세워요. 그런데 이 백제가 후백제라는 나라가 세워지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은 궁예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궁예라는 인물이 901년에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후백제, 후고구려 두 가지 나라가 다 출범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걸 후삼국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후삼국시대가 시작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 배경은 바로 삼국 신라시대 말기에 극도의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고구려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고려라는 이제 삼국시대, 후삼국시대를 거쳐서 지금의 한국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명칭인 코리아잖아요. 그 코리아의 연원이 되는 나라가 바로 고려예요. 코리아가 고려의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왕건이 세운 고려에 의해서 후고구려가 멸망해요. 그리고 고려는 이렇게 됩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후백제와 공방하다가 신라를 흡수하죠. 혼란스러운 신라를 흡수하고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고구려도 멸망시켜서 후삼국을 통일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아까 발해라는 나라 있잖아요. 발해라는 나라의 유민들, 유민 아까 말씀드렸죠. 나라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려는 예전의 신라보다는 영토가 더 넓혀지고 더 포괄적인 의미의 삼국 통일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통일신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가장 나라의 뿌리,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되는 체계의 시작을 바로 이 코리아, 고려로 보고 있어요. 자, 후삼국시대를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려 이야기를 꺼냈으니 고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려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고려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자, 918년에 시작해요. 고려라는 나라는. 그리고 이게 여러분 한류의 드라마에 여러분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역사, 한국의 역사 공부하시면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한국의 역사를 소재로 드라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그게 여러분 그 중국에서도 아마 중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드라마를 많이 주죠. 중국 드라마가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은 뭐죠? 춘추 전국 시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자 있잖아요. 공자. 그 유명한 인물을 대상으로 영화를 만든다든지 드라마를 만들죠. 한국에서도요. 이 고려의 창설자, 고려라는 국가를 창립한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조명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한국의 지상파 방송국 중 KBS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드라마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태조 왕건이에요. 이 왕건은 고려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918년에 태조 왕건이 그 아까 후고구려가 궁예가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후고구려가를 세운 궁예를 무너뜨리고 신라와 후백제까지 차례로 통합한 다음에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고려는 918년에 이렇게 통합한 이후에 약 475년 정도 후에 1392년에 조선 왕조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대략 500년간이죠. 그러니까 475년의 한반도를 지배했던 왕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코리아, 여러분 코리아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국이 코리아로 불리게 된 배경이 바로 이 고려시대로부터 비롯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코리아로 불러졌냐? 그 사연이 있어요. 고려를 드나들던 서역의 상인들, 이 서역의 상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상인들일 것 같아요.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서 몽골, 러시아, 그리고 유럽 이쪽에 있는 상인들이 중국을 통해서 실크로드라는 중국의 길을 통해서 중국과 교역을 하다가 중국의 끝에 붙어 있는 반도 국가인 이 한반도에도 관심을 갖고 무역을 하면서 이 고려를 꼬레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양 상인들의 그 발음이 고려를 발음을 못하고 꼬리아라고 발음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꼬레아의 영어식 이름이 바로 고려예요. 네. 그러니까 고려가 자, 예전에는 대중교통 시설 뭐 비행기나 철도 뭐 그런 것들이 발달되기 이전의 개념이니까 까마득하잖아요, 솔직히. 아니, 한반도 내에서도 이 작은 대륙 안에서도 대중교통이 없이는 정말 어디 내려가기도 힘든데 하물며 이렇게 대륙을 어떻게 횡단하겠어요? 되게 힘들죠.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그래도 그렇게 교통이 어렵고 문물이 교환하기가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상인들, 곧 유럽에 있는 상인들이 고려를 찾았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문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론해 볼 수 있냐 하면 고려가 그만큼 국제화되고 개방적인 나라구나. 왜냐하면은 이 고려란 나라를 항상 입에 붙이듯이 유럽 서양의 상인들이 꼬레아라고 불렀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꼬레아라고 불렀던 이름이 오늘날 2020년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수식어가 됐으니까요. 코리아가 됐으니까 그만큼 이때 고려 시대 때는 국제화됐고 인터내셔널하고 오프닉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차이가 뭐냐 하면 여성의 지위가 되게 높아요. 고려시대는 오히려 고려 이후에 조선시대 나오는데 조선시대보다도 여성의 이 역할이 되게 높았어요. 여성 중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죠. 그러니까 최근의 시대에서는 이게 페미니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고려시대가 페미니즘 시대와 거의 조금 역사적인 맥락에서 닮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어요. 그리고 서양 상인들한테도 꼬레아라고 알려질 정도로 많이 인터내셔널하고 오프닉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내셔널하고 오프닉하면은 문화적으로는 다이나믹하죠. 왜 문화적으로 다이나믹할까요? 여러 가지로 교류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학을 오신 거잖아요, 한국으로. 그래서 비록 지금은 온라인 클래스를 지금 만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인터내셔널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됐을 때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문화적 생각이 되게 역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다이나믹하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려라는 나라가 약 500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던 왕조인데 그만큼 문화적으로 역동적이었고 그리고 개방적이었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위가 탁월하게 높았던 약간 어떻게 보면 선진 사회, 선진 국가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고려시대에 대한 어떤 특성을 좀 살펴볼까요? 고려시대는 어떤 그 폴리티컬 시스템에 대해서는 삼국시대나 이전의 시대보다는 확실히 좀 더 진보했다라고 프로그레스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더 뭔가 좀 역사적으로 상승하고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고려는 처음부터 이제 나라를 처음 세웠던 태조 왕건 때부터 지방의 호족, 이 지방 호족들이 귀족들이거든요. 지방 호족들한테 그 토성을 나누어 주어서 자기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본관제를 시행했고 지방에다가 관리를 직접 파견하는 주연을 통해서 다른 속현들을 다스리는 독특한 지방의 지배체제를 갖췄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주었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는 자, 왕위로 대표되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지방을 그러니까 센트럴이 로컬을 다 통제하려고 하진 않아요. 로컬에게 지방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는 개국 초에 지방 호족한테 토성을 나눠줬다는 것은 지방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지방의 귀족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남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신라 말기에서도 중앙의 왕들이 권력이 이렇게 약해지니까 지방의 호족들이 군사 만들고 군대 일으키고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고려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 지방에다가 이렇게 중앙에서 직접 이 지방의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주현이라는 제도를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방의 귀족들에게 권한을 남겨주고 그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신하들을 보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독특하죠. 근데 효율적이죠. 그러면 지방의 귀족들은 함부로 자신이 왕권을 위협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중앙의 왕족은 어느 정도 일정량의 권력을 부여해줬으니까, 힘을 부여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일석이조의 유리한 가점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려는 그러니까 전기시대, 후기시대, 고려가 전체 역사가 47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년 정도는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서 양인을 늘렸고, 자, 양인이라는 게 뭐냐?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이 한국 역사에서 고려시대에도 신분제도가 확실했어요. 한 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 한 번 양반이 아닌 걸 상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민은 영원한 상민, 그러니까 민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민, 그리고 귀족, 이렇게 나눠졌는데, 노비 안건법을 통해서 뭔가 그 중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은 남아있는데, 양반이든 상놈이든 상인이든 계급은 역시 여전히 있는데 그 계급의 어떤 한계를 조금 넘어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보인 게 양인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인은 뭐 상인이 될 수도 있고요. 실용적인 기술자, 요즘에는 그걸 기술자라고 테크닉 아트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자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제를 도입해서 인재를 새롭게 등용했어요. 자, 과거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거예요. 한국에는 독특하게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들도 약간 그런 시험 제도는 있잖아요. 대학을 들어갈 때 어떤 시험을 통과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고려 이전 시대에는 그런 테스트가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테스트보다는 이미 신분이 결정되어 있다는 게 과거 국가의 형태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이 과거라고 해서 테스트 제도를 동용해서 인재들을 새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태어나서 아버지가 귀족이면 자기도 귀족이라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귀족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고려시대에는 시험을 보게 해서 그 시험을 보고 통한 결과를 통해서 높은 자리를 주거나 낮은 자리를 주는 이른바 그런 어떤 제도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런 제도들이 되게 선진적이고 진보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어떤 민주적인 어떤 시스템을 훼손하는 거는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야심 그리고 부패예요. 그래서 이게 고려시대 전기시대는 참 이러한 어떤 제도들이 되게 선행됐었었는데 후기로 들어서면서부터 각종 권문세족의 수탈이 극심해지면서 세력이 바뀌어버려요. 새로운 세력에게 왕조가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내린 거라 태조 왕건의 어떤 뿌리를 가지면서 그 왕들이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조의 어떤 시족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후기에 넘어가서는 그렇게 왕족들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왕족들과 결탁되어 있었던 그 귀족들 안에서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다 보니까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시족의 가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가문에게 왕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역사에서는 그 시대를 중세 고려 시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왕조의 가문이 바뀐 거죠. 김씨가 만약에 왕이었다 그러면 중간에 가서는 고려시대 중간에 가서는 박씨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문이 바뀌는 것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강력한 통제 속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게 고려시대의 선진적인 특징이었는데 그 선진적인 특징이 그렇게 훼손이 되어버리는 게 고려시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 전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 드리고 오늘은 요 5강 수업은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조선시대까지 하면 한국의 역사를 처음 이제 어떤 크게는 스케치하는 시간이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면서 뭐 동영상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해보면서 나라에 대한 어떤 역사를 더 상세하게 공부해 볼게요. 자, 고려시대 전기는 어디에서 수도가 생겼냐면은 그 현재 개성, 그러니까 여기 북한 지역이에요. 노스코리아 지역에 현재 개성 지역에다가 수도를 만들어요. 왕건이 이제 개국했죠. 태조 왕건이라는 왕이 고려를 개국하고 현재 개성의 지역에 속하는 송악을 개경이라는 곳에다가 수도를 삼고 그리고 936년에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라고 불렸던 그 통일신라 시대보다는 훨씬 더 통일의 기점이 구축이 강경하고도 세련되게 구축이 된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고려는 이제 네 번째 왕인 광종이 있었는데 광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면서 동시에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거해서 왕권을 강화했어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지방에 있는 귀족들한테 일정 부분 책임도 줬지만 그 사람들에게 자기 중앙에서 왕족에서 직접 신하를 파견해서 그 지방의 호족들이나 귀족들이 뭐 잘못된 일을 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하면은 그거를 심판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에서의 자기들이 세력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을 아주 단호하게 제거해 나갔죠.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했어요. 그러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체계가 좀 갖춰지면서 경종 때는 전식과 제도를 실시하고 성종 때에는 지배체제를 정비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중국의 나라와 이제 외교 관계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거란이라는 부족이 있었죠. 중국의 이제 부족 중에 하나였던 거란. 그 거란이라는 그 부족이 요나라를 세워요. 이 요나라를 세웠는데 거란이 세운 요나라와 고려가 초기에 친하지 않았네요. 고려는 그때 당시에 송나라와 친했어요. 중국의 나라 중에 하나인 송나라와 친했죠. 그러니까 거란이 세운 요나라가 고려가 송나라와 친하다 보니까 펼치는 정책인 이른바 친송 정책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의 외교 관계를 단절시켜 이 요나라는 고려를 자신들의 어떤 영향권 안에 두려는 그러한 이제 욕심을 드러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고려시대 전기의 지금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자, 그 고려가 송나라와 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역이라든지 물자, 문화적 교환 이런 게 요나라에 비해서 송나라가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거란족이 세운 나라인 요나라가 이 두 나라의 외교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했죠. 단절시키려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을 3번 벌려요. 993년, 1010년, 1018년. 그러니까 거의 이게 뭐야? 7년 간격, 7년, 8년 간격을 두고 세 차례에 걸쳐서 고구려를 침공해요. 근데 그 침공이 실패로 끝나요. 특히 이제 이게 강감찬 장군이라고 고려의 왕이 있는데 그 1019년에 귀주에서 거란군을 이제 승리해요. 그래서 이런 걸 귀주대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려가 승리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요나라도 더 이상 외교 관계를 극단적으로 끊지 않으려고 하고 고려 역시도 요나라와의 관계가 이렇게 맨날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강감창 장군의 전쟁 이후로는 고려, 송나라, 요나라 사이에 어떤 밸런스, 힘의 밸런스가 조금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세력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세기에 이르러서 고려 사회가 이제 사회와 문화가 되게 이제 향상되어 가요.
처음에는 이 고려의 왕 중에 성종이 제도를 정비했는데 그 제도 정비를 그 당나라에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 당나라에 있었던 나라의 정책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그 패스티시 모방을 했던 거라서 그 고려라는 나라가 그 중국의 원래 예전 나라였던 그 당나라하고는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환경이라든지 문화가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11세기에 들어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현실적인 것과 접목시켜서 제도적 정비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전기는 상당히 안정적인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거쳐서 고려시대 전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5강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